마음 쉼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듣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결혼 4년 동안 3번의 유산, 항상 다정했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수상한 행동들. 저는 결국 아무도 없는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 짙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자 희미한 통증 속에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사방이 새하얀 병실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자 익숙한 공허함이 다시 밀려와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4년간의 결혼 생활 중 3번째, 제가 이곳에 누운 것은요. 제 형태도 갖추지 못한 제 아이를 또다시 잃은 것도 3번째였습니다. 아랫배를 애는 듯한 육체적 고통은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침대 곁에서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정성껏 사과를 깎고 계셨습니다. 제가 깨어난 것을 보시곤 황급히 과도를 내려놓으며 울먹이셨죠. 예, 서연아, 정신이 드니? 몸은 좀 어때? 내가 내 몸보신하라고 푹 고운 보약을 가져왔는데 기운 차리게 조금이라도 먹어보렴.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바싹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항상 곁을 지켜주시던 분. 4년 내내 저를 딸처럼 여긴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를 보는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미묘한 책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당분간은 꼼짝 말고 누워만 있어야 한단다. 내가 전부터 말했잖니. 내 사주가 약해서 조심해야 한다고. 쯧쯧, 팔자인가 보다. 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사주가 약해서 팔자라서 3번의 유산 동안 저는 항상 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제 곁에서 보약을 챙겨주셨고 한숨 섞인 위로를 건네셨죠. 그런데 제 남편 민준 씨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머리는 단정했지만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저를 바로 보지 않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미처 끝내지 못한 업무를 처리하는 듯 했습니다. 깼어. 중요한 회의 중이었는데 어머니 전화 받고 겨우 시간 내서 왔어. 푹 쉬어. 그의 무심한 말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제 남편이고 방금 우리가 잃은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도 상실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일에 대한 조급함과 피로뿐이었죠. 그가 다가와 짐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제 이마에 닿는 그의 손은 의무감처럼 차가웠습니다. 박 여사님이 거들었습니다. 예, 민준아. 내 아내가 이렇게 쇠약해졌는데 곁에 있어줘야지. 일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니? 나도 이제 집에 가서 저녁 준비해야겠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스마트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어서 가보세요. 제가 있을게요. Now. 시어머니는 짐을 챙기시며 제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서연아, 보온병에 보약 넣어뒀으니 꼭 다 마셔야 한다. 몸 잘 추슬러서 우리 다시 시작해야지. 이번엔 꼭 내 말 잘 듣고, 알았지?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제게 그럴 힘이 남아있을까요? 시어머니가 떠나자 병실은 민준 씨의 키보드 소리만 남은 채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는 방구석 의자에 앉아 저에게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늘 보던 익숙한 뒷모습이 오늘따라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지난 4년간 저는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따뜻한 가정과 아이의 웃음소리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온 것은 3번의 끔찍한 고통과 남편의 무서운 냉담함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제 나약한 모습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아 벽 쪽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그때 키보드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따뜻한 위로의 포옹은 아니었습니다. 그만 울어. 이미 잃은 아이는 어쩔 수 없잖아. 우린 아직 젊고 기회는 많아.
당신이 그렇게 약해 빠졌으니까 아이를 못 지키는 거라고. 그의 말은 피 흘리는 제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저는 돌아 누워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당신 아이이기도 하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에요. 당신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슬퍼한 적 있어요? 당신한텐 일이 전부죠. 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손을 뗐습니다. 말 참 이상하게 하네. 내가 신경 안 썼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어. 지금 회사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 나까지 무너지면 우리 가족 길바닥에 나 앉으라고? 쓸데없는 생각 말고 잠이나 자. 그는 다시 의자로 돌아가 일에 몰두했습니다. 저는 텅 빈 눈으로 새하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마저 말라버렸습니다. 지독한 외로움이 병실의 냉기보다 더 저를 파고들었습니다. 3번의 유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토록 무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달 후 퇴원한 제 몸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옥신거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기운을 차리고 다시 회사에 나갔습니다. 민준 씨도 미안했는지 전보다 일찍 귀가하며 제 안부를 묻기도 했지만 우리 사이의 균열은 이미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익숙한 메스꺼움이 밀려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상자에 남아있던 마지막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했습니다. 선명한 2줄이 나타났을 때 저는 기쁨에 소리치는 대신 차가운 욕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려움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4번째 임신. 기쁨보다 두려움이 훨씬 컸습니다. 테스트기를 쥔 채 지난 3번의 끔찍한 기억이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무서운 규칙성이 있었습니다. 첫 임신 때 시어머니는 저를 돌봐주신다며 저희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매일같이 안태에 좋다며 한약을 다려주셨지만 아이는 2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준 씨는 갑자기 지방으로 장기 출장을 갔었죠. 2번째도 똑같았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리자마자 시어머니가 짐을 싸들고 오셨습니다. 이번엔 몸에 열을 내려준다며 다른 종류의 탕약을 주셨죠. 그리고 저는 또 3달을 채우지 못하고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때도 민준 씨는 중요한 거래처 미팅으로 멀리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시어머니는 역시나 곁에서 보약을 챙겨주셨고 민준 씨는 중요한 회의 중이었습니다. 3번의 임신, 3번의 시어머니의 간병, 3번의 남편의 부재, 그리고 3번의 유산. 이 소름 끼치는 우연의 일치, 설마 시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제 약한 사주 때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낯선 한약들 때문은 아닐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끔찍한 상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 씨의 어머니고 누구보다 손주를 기다리시던 분입니다. 설마 당신 손주를 해치셨을 리가. 제가 너무 예민해진 탓이겠죠. 하지만 코를 찌르던 한약 냄새와 그 역한 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테스트기를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번에는 적어도 당분간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제 손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입덧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중에 결국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나왔을 때 민준 씨는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졌소?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하고 짧게 대답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장된 그의 표정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밖에는 큰 여행 가방과 온갖 약재 꾸러미를 든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억지로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민준이한테 전화 받았다.
이번엔 정말 조심해야 하니까 내가 아예 들어와서 24시간 붙어 있으려고. 저는 현관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그 끔찍한 규칙이 또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민준 씨를 쳐다보자 그는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면 좋지 뭐. 당신은 푹 쉬기만 해. 그날 밤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약 그릇을 들고 오셨습니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예, 어서 마셔라. 내가 반나절 내내 정성껏 달인 거야. 이번엔 꼭 지켜야지. 저는 새까만 한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셔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마시지 않으면 의심을 살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제 끔찍한 의심이 사실이라면 저는 또다시 아이를 잃게 될 겁니다.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내려놓은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검은 탕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코를 찌르는 한약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4년간 3번의 임신. 저는 이 냄새와 맛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냄새인 동시에 상실의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포의 냄새가 되었습니다. 식기 전에 어서 마시렴. 이번엔 아주 귀한 약재만 넣어서 정성껏 달인 거야. 이거 마시면 아이가 자궁에 착 달라붙을 게다. 마침 서재에서 나온 민준 씨도 거들었습니다. 엄마가 당신 생각해서 힘들게 만드신 건데 좀 마셔. 엄마 되는 게 쉬운 줄 알아? 투정 그만 부리고. 저는 숟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실 수 없었습니다. 이 4번째 아이를 걸고 도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시어머니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요즘 낯선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어져요. 조금 식으면 제가 마실게요. 시어머니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습니다. 어이구, 참, 유난스럽기는. 그래도 안태에 좋은 약은 억지로라도 마셔야지. 내 몸이 약한데 어쩌겠니? 그녀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그럼 이따 꼭 마셔야 한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탕약 그릇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계속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준 씨가 각자 방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조심스럽게 탕약을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검고 걸쭉한 액체를 변기에 쏟아붓고 물을 내렸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물소리가 마치 저를 집어삼키는 불안감 같았습니다. 이건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내일, 모레 시어머니는 또 다른 탕약을 달일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문득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지수가 떠올랐습니다. 지수는 지금 실력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되어 옆 동네에 개인 병원을 열었습니다. 공공병원 시스템에 기록이 남지 않는 개인 병원이 더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께 뱃속 아기를 위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공양함에 넣으라며 쌈짓돈까지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택시를 타고 지수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하고 깨끗한 병원은 대형 병원의 차가운 분위기와는 달랐습니다. 저를 본 지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아, 이게 얼마만이야? 설마. 축하해. 하지만 제 파랗게 질린 얼굴을 보더니 지수의 미소가 점점 옅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진료실로 이끌고 문을 닫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연아. 얼굴이 왜 그래? 그 말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두려움과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지수의 손을 잡고 엉엉 울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4년간의 결혼 생활, 원인 모를 3번의 유산,
시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반복되는 소름 끼치는 우연, 그리고 그 정체불명의 한약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지수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저를 초음파실로 데려갔습니다. 화면에는 아주 작은 점 하나가 보였고 곧 조용한 진료실에 쿵쿵쿵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가 화면을 제 쪽으로 돌리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것 봐. 심장 소리 아주 힘차. 태아도 자궁에 단단히 자리 잡았고 내 아이 아주 건강해. 극도로 건강하다고.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건강하다고요? 그럼 지난 3번은 왜? 지수의 말은 제 마음속 끔찍한 의심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제게 문제가 없다면 원인은 외부 요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떨고 있는 것을 본 지수가 초음파 기계를 끄고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네, 심정하라. 일단은 너랑 아기부터 지켜야 해. 내가 가짜 진단서를 하나 만들어줄게. 가짜 진단서. 태아가 아주 약하고 유산기가 있다는 내용으로 이걸 집에 가져가서 보여줘. 만약 내 시어머니가 정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태아가 이미 약하다는 걸 알면 안심하고 방심할 거야. 어차피 가만 놔둬도 유산될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동안 너는 내가 처방해주는 진짜 유산방지제를 몰래 먹는 거야. 내가 그냥 비타민 약병에 담아줄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는 감동에 목이 메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제 아이를 구할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저는 지수가 건네준 가짜 진단서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제 아이를 지킬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 속에는 지수가 준 비타민과 가짜 진단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따뜻해야 할 집이 숨막히는 공간이 되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습니다. 거실에는 민준 씨와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시어머니가 쏘아붙였습니다. 절에는 왜 이렇게 오래 있다 오니? 얼굴이 더 안 좋아졌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진단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아버님, 몸이 안 좋아서 친구 병원에 들렀는데 의사가 아기가 너무 약해서 유산될 수 있대요. 스마트폰을 보던 민준 씨는 고개를 들어 진단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몸 약하면 약 챙겨 먹으라고. 귀찮게 정말. 그렇게 약하면 어딜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나 가만히 있어. 그의 무심함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그런 것에 상처받을 여력도 없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서 진단서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종이로 시선을 옮겨 한 글자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유산 위험이라는 단어에 멈추었을 때 저는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찰나의 순간 그녀의 눈에서 기이한 빛이 스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건 걱정도 안타까움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계획이 딱 들어맞았다는 듯한 만족감 혹은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금센을 하던 근심 어린 표정으로 돌아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봐라, 내가 뭐랬니? 네, 사주가 약하다는 걸 내가 진작에 알았지. 이렇게 약한데 어떻게 아이를 지키겠어. 아이고, 내 팔자야.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식 복이 이리도 없을까. 그녀는 연민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녀는 가짜 진단서를 완전히 믿는 듯 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보살핌을 받지 않아도 이 아이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의 예상대로 그날 저녁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한약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건 흰죽 한 그릇을 내밀며 말했죠. 의사가
아기가 약하다는데 함부로 보신 음식 먹으면 안 된단다. 한약도 당분간 먹지 마라. 병원 약이랑 섞이면 큰일 나. 저는 작은 목소리로 내라고 대답하며 죽 그릇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무 맛도 없는 죽이었지만 그 어떤 보약보다도 넘기기가 수월했습니다. 지수의 계획은 일단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이 약한 태아가 그녀의 바람대로 저절로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 씨 옆에서 잠든 척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일어나 스마트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실눈을 뜨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아주 작게 속삭였지만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많이 약하대. 유산될 수도 있다네. 응,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셔. 일단 지켜보자.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누구에게 제 상태를 보고하는 걸까요?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완벽히 혼자였습니다.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곧 유산할 것처럼 연약한 며느리 행세를 하고 밤에는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지수가 준 유산방지제를 몰래 먹고 숨겨둔 영양제를 챙겨 먹으며 아이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가짜 진단서가 며칠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지만 제 안의 공포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약을 멈췄지만 유령처럼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제 평평한 배를 향해 무언가를 탐색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너무나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방어만 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가 아이를 지킬 시간을 벌어주었지만 저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녀는 그런 짓을 하는 걸까? 그리고 민준 씨,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저는 그들의 가면을 벗길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낡은 수법을 썼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절에 다녀오려고요. 부처님께 빌어서 약한 아이지만 하루라도 더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요. 기도니 불공이니 하는 말에 시어머니는 즉시 허락했습니다. 그래, 절에 가서 마음이라도 좀 다스리고 오너라. 혹시 아니 부처님이 가엾게 여겨주실지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그녀는 제가 여전히 운명과 미신을 믿는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나서자마자 저는 오토바이 택시를 잡아 타고 용산전자 상가로 향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인터넷을 검색해봐 둔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초소형 몰래카메라. 저는 그동안 민준 씨 몰래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마지막 저축을 전부 털었습니다. 배터리로 작동하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카메라 2대를 샀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집에 돌아와 가방 속에 작은 상자 2개를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긴장과 두려움에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왔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범죄자처럼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후 내내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셨고 저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4시가 다 되어 그녀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갔습니다. 민준 씨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거실 구석에 있는 관음죽 화분에 숨겼습니다. 잎이 무성해서 작은 렌즈를 가리기에 완벽했습니다. 이 각도에서는 거실 전체와 식탁, 현관문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어려웠습니다. 부엌이 보이는 각도가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그곳에서 탕약을 다리고 음식을 했으니까요. 고민 끝에 우리 부부 침실의 높은 책장 위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두꺼운 사전들 사이에 교묘하게 끼워 넣었죠. 조금 멀긴 했지만 부엌 입구와
복도 일부가 정면으로 보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카메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연결하고 각도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진실을 찾고 싶으면서도 그 진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끔찍한 짓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서둘러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마기를 마쳤을 때 밖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황급히 침대에 누워 피곤한 척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끼를 던졌습니다. 이제 물고기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작은 두 개의 눈이 이 끔찍한 음모를 밝혀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지옥같이 긴 3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틈날 때마다 스마트폰 화면에 코를 밟고 제 집안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스스로가 이상하고 죄책감마저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영상에 찍힌 것은 지루할 정도로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을 청소하고 TV를 보고 친구들과 통화하며 사주가 약한 며느리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일찍 출근하고 늦게 귀가했으며 집에 오면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것이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지수의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한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제가 유산 위험 진단서를 보여준 날부터 그 검고 역한 냄새가 나는 탕약은 식탁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신 제 식사는 멀건 흰죽, 가끔은 맑은 묵국 같은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줄 때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의사가 약하다는데 어쩌겠니? 담백하게 먹어야지. 괜히 좋은 거 먹었다가 탈나면 큰일이다. 큰일. 그녀가 무심코 뱉은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큰일은 무엇일까요? 이 아이를 잃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녀의 방심이 제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녀가 제가 점점 쇠약해지고 아이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 믿는 동안 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지수가 준 비타민은 사실 최고의 유산방지제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보지 않을 때마다 꼬박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는 임산부용 영양제와 견과류를 숨겨두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 저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음식을 씹어 삼키며 아이에게 영양분을 공급했습니다. 저는 이중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는 창백하고 연약한 며느리였다가 밤이 되면 강인한 엄마가 되어 낮 동안의 부족한 영양을 채웠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스트레스로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가끔은 내가 혹시 오해하는 건 아닐까? 정말 의사의 말을 믿고 걱정해서 저러시는 걸지도 몰라. 지난 3번은 그저 불행한 우연이었을 뿐이야 하는 나약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 가족이 여전히 평온하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나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의 인내심이 바닥난 듯 했습니다. 저는 방에서 낮잠을 자는 척했지만 스마트폰은 거실 카메라의 녹화 모드를 켜둔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응, 아주 약해 빠졌어. 맨날 누워만 있고. 의사도 유산될 수 있다는데 이상하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거의 속삭이듯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빌빌거리면서 끝나질 않는 거야? 대체 언제까지 이럴 셈이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끝난다고요? 그녀는 무엇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걸까요? 며칠간의 평화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방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결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수가 옳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만약 이 아이가 그녀의 바람대로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녀는
다른 방법을 쓸 것입니다. 거짓된 평화는 일주일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임신 8주차, 저는 여전히 아픈 며느리 연기를 했고 시어머니는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약해서야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네. 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쥘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제 약한 태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자 그녀는 더 이상 운명에만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입덧은 가라앉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옆에서는 민준 씨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된 시간, 저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들어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거실은 어두웠고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오늘 밤도 무사히 지나가는구나 생각하며 앱을 끄려던 순간 침실에 설치된 카메라, 즉 부엌 쪽을 비추는 카메라에 어떤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고 검은 그림자가 살금살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불을 켜지 않고 스마트폰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이 아닌 거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거실 카메라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그녀는 거실 구석의 작은 나무 수납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그녀가 서류나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넣어두고 항상 굳게 잠가두던 그 수납장이었습니다. 그녀가 잠옷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잠시 무언가를 뒤지더니 한약방에서 쓰는 것처럼 네모나게 접힌 작은 종이 꾸러미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모든 행동은 극도로 은밀했습니다. 저 종이 꾸러미는 대체 뭘까요? 왜 새벽 1시에 꺼내야 할까요? 왜 자물쇠로 잠긴 수납장에 숨겨둬야 할까요? 저는 지난 4년간 어머니라고 불렀던, 저를 딸처럼 여기라던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종이 꾸러미를 든 채 수납장을 다시 잠그고 곧장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결코 사실이 아니길 바랐던 일이 곧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침실 카메라 화면으로 바꿨습니다. 그녀가 부엌의 희미한 등을 켰습니다. 그녀는 도자기로 된 찜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안에는 닭곰탕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가 오늘 오후, 내일 아침에 저 먹으라며 끓여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으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찜기 뚜껑을 열고 천천히 종이 꾸러미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갈색 한약재가 아닌 고운 흰색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저는 그녀가 종이 꾸러미를 기울여 그 흰 가루를 탕 안에 조심스럽게 붓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정확한 양을 재는 것처럼 아주 조금씩 천천히.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뛰쳐나가 저 냄비를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슬픔 때문이 아니라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3번의 유산, 그 수많은 보약들, 내 사주가 약해서라던 위로들,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제 탓도 운명 탓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악마였습니다. 그녀는 큰 숟가락으로 탕을 아주 천천히 꼼꼼하게 저었습니다. 가루가 완전히 녹도록. 그리고는 숟가락을 깨끗이 씻어 제자리에 두고 찜기 뚜껑을 닫았습니다. 빈 종이 꾸러미는 쓰레기통이 아닌
잠옷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 버리려는 것이겠죠. 모든 행동이 너무나 능숙하고 침착해서 마치 여러 번 해본 일 같았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기 위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죽이려는 사람과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 새 아이는 지킬 수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친할머니의 손에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불을 끄고 나왔지만 바로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조여왔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에게?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고요한 밤중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응, 자. 제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 민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가 이 시간에 전화를 받을까요? 응, 했어. 다 했다고. 했다고요? 뭘 했다는 걸까요? 설마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수화기 너머의 말을 듣더니 짜증과 만족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해. 양을 늘렸으니까. 며칠 동안 아픈 척만 하고 영 소식이 없어서 속 터지는 줄 알았네. 아픈 척 터지는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유산 위험 진단서도 가짜일 거야, 아마. 하지만 상관없어. 이제 진짜로 유산하게 될 테니까. 너는 이혼할 준비나 해. 유라 드릴 자리 만들어야지. 유라. 그 이름이 제 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최유라. 민준 씨의 대학 시절 첫사랑. 그가 항상 오래전 친구일 뿐이라고 말했던 여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은 시어머니 혼자 한 짓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 민준 씨도 공범이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산할 때마다 있었던 갑작스러운 출장들, 그의 차가운 무관심, 병원에서 회의 중이라던 그의 말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계획된 연극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 두 사람은 함께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저와 이혼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는 이유로 쫓겨나길 바랐던 겁니다. 그들은 제 새 아이를 죽였고 이제 네 번째 아이까지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당하게 이혼하고 첫사랑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스마트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푹신한 매트리스 위로 떨어졌습니다. 더는 들고 있을 힘도 없었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닌 분노와 배신감에 찬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악마와 결혼했고 마녀와 함께 살았습니다. 지난 4년은 그들이 감독한 한 편의 잔혹한 연극이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자신과 어머니가 저지른 끔찍한 죄악은 모른다는 듯. 그는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유라와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왜 단지 옛사랑을 잊지 못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문득 민준 씨의 회사에 대한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첫 충격이 지나가자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모든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최유라. 그녀는 소위 말하는 재벌집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국내 굴지의 건설그룹 회장이었죠. 그들은 비즈니스 세계의 상어였습니다. 반면 민준 씨는 스스로 일군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반년 사이 민준 씨는 부쩍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죠. 저는 그저 평범한 업무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그가 누군가와 격앙된 목소리로 통화하는 것을 엿들은 적이 있습니다. 빚 문제와 파산 위기에 대해 소리치고 있었죠. 제가 걱정스레 물었을 때 그는 남자들이 하는 일에 여자가 뭘 안다고 집안일이나 신경 써 라며 화를 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민준 씨의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그에게는 구원투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최유라, 정확히는 그녀 아버지의 그룹이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미 아내가 있는 남자가 어떻게 그 동아줄을 잡을 수 있을까요? 유라의 집안에서 이혼남, 그것도 파산 직전의 남자를 사위로 받아줄 리가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그 남자가 비극의 주인공일 경우죠. 가정에 헌신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 때문에 불행을 겪은 착한 남편.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음모는 제 상상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혼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불임이라는 낙인을 찍고 떠나기를 바랐던 겁니다. 지난 3번의 유산은 실패가 아니라 그들의 계획을 위한 성공적인 세 단계였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완벽한 불임이라는 병력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 4번째 유산은 그들의 계획에 마침표를 찍을 마지막 한 방울이 될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와 이혼할 완벽한 명분을 얻게 될 것이고 유라의 가족 앞에 최선을 다했지만 전처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비련의 남자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저는 아이와 남편, 가정을 모두 잃고 아이 못 낳는 여자라는 수치심 속에서 쫓겨날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들은 제 아이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 제 인격까지 짓밟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발판 삼아 민준 씨의 사업을 구하고 그의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려 한 것입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로 그들의 뜻대로 되게 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4번째 아이를 지킬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제 새 아이의 복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행동해야 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어젯밤의 영상을 3군데에 나누어 저장했습니다. 하나는 스마트폰에, 하나는 클라우드에, 마지막 하나는 비상용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두었습니다. 다음은 물적 증거, 바로 저 닭곰탕입니다. 저 국물 샘플을 채취해서 지수에게 가져가야 했습니다. 밤새 저는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제 옆에 누운 남자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적이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랐고 오직 차가운 분노와 이성만이 남았습니다. 진실은 확인했습니다. 이제 물리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부엌에 있는 저 닭곰탕 냄비, 동이 틀 무렵 시어머니가 부스럭거리며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평화로운 아침의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적이 무기를 준비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고른 숨을 내쉬며 잠든 척했습니다. 그녀가 부엌으로 들어가 그릇을 달그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탕을 데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탕그릇을 들고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닭과 버섯 냄새가 풍겼지만 제게는 역한 독약 냄새일 뿐이었습니다. 서연아, 일어나서 아침 먹으렴. 내가 푹 데워왔으니 뜨끈할 때 먹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다정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뜨며 몹시 지치고 아픈 사람처럼 연기했습니다. 탕그릇을 보자마자 입을 막으며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어머니, 속이 너무 안 좋아요. 고기 냄새만 맡아도 울렁거려서 그녀의 눈에 스치는 짜증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 탕을 마시고 계획대로 빨리 유산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연기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어이구, 참. 유별나기는. 그래도 억지로라도 먹어야지. 다 비싼 보약인데. 저는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토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 놔두세요. 조금 쉬었다가 식으면 혹시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일부러 가냘픈 목소리로 최대한 불쌍하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방에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저와 탕그릇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차피 약은 국물에 다 들어있으니 지금 마시지 않아도 이따 마실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았다. 그럼 이따 꼭 마셔. 안 마시면 버릴 줄 알아.
그녀는 거실로 나가 시끄럽게 TV를 켰습니다. 그녀는 제가 침대에서 내려올 기운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튀어 올랐습니다. 화장대로 달려가 다 쓴 작은 크림통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미리 깨끗하게 씻어둔 것이었습니다. 탕그릇으로 다가가 국물과 건더기를 통해 가득 담고 뚜껑을 꽉 닫았습니다. 휴지로 주변에 튄 국물을 깨끗이 닦아내고 작은 통을 휴지로 여러 겹 감싸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릇에 남은 탕을 증오해 찬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이것이 제 새 아이를 죽인 독약이었습니다. 저는 탕 그릇을 들고 조용히 화장실로 갔습니다. 혹시나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릴까봐 안방 화장실이 아닌 거실 화장실로 갔습니다. 검은 액체를 변기에 쏟아붓고 그것이 소용돌이치며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4년의 지옥을 씻어내려는 듯 물을 3번이나 내렸습니다. 그릇을 깨끗이 씻어 제자리에 두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이걸 지수에게 가져가야 했습니다. 저는 보물이라도 되는 듯 가방을 꼭 껴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의 의심을 사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1시간쯤 지났을까? 저는 천천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집안을 서성였죠.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탕은 마셨니?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쯤 마셨는데 다 토해버렸어요. 너무 무서워요, 어머니. 아무래도 친구 병원에 다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러다 정말 아이를 잃겠어요. 저는 일부러 아이를 잃겠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즉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안 좋으면 병원에 가봐야지. 어서 가보렴, 조심하고. 그녀는 저를 쉽게 보내주었습니다. 아마도 지수가 태아가 정말 유산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길 바랐을 겁니다. 저는 급히 택시를 잡아 지수의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울지도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가 책상 위에 유리병을 올려놓았습니다. 지수야, 이거 성분 검사 좀 긴급으로 해줘. 이건 그냥 닭곰탕이 아니야. 내 생각엔 유산 유도제 같아. 지수는 제 태도에 놀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유리병을 보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알아낸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에 봤어. 시어머니가 이 탕에 흰 가루를 넣는 걸.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차 말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알았어. 내 이름이나 내 이름으로는 의뢰 안 해. 독립적인 검사기관의 식품 샘플 분석으로 긴급 의뢰할게. 식중독 의심 샘플이라고 둘러대면 돼. 그녀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병을 밀봉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바로 집으로 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어머니가 주는 건 물 한 잔도 마시지 마. 알았지? 계속 아픈 척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다음 사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배우가 되어야 했습니다. 침실을 요새 삼아 입덧이 너무 심해 아무것도 못 먹겠다고 버텼습니다. 물과 미리 숨겨둔 비스킷으로 연명했죠. 시어머니는 나날이 창백해지는 저를 보며 만족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넘어 지수의 목소리는 의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로 떨리는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결과 나왔어.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서연아, 침착하게 들어. 거기서 사양이 검출됐어. 아주 높은 농도로. 사양, 사극에서나 들어봤던 이름이었습니다. 지수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찾아봤는데 이 정도 농도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아무리 건강한 태아라도 절대 못 버텨.
서연아, 그들은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저는 차가운 욕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이 추웠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추위였습니다. 제 새아이는 친할머니와 친아버지의 손에 이 잔인한 독약으로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톱이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때까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제가 4년간 사랑했던 남편, 그의 잔인함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일말의 인간성을 시험해 보기로.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시끄럽게 TV를 보고 있었고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저는 침실 문을 잠그고 심호흡을 한 뒤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받자마자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나 바빠. 저는 즉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잃어버린 새 아이를 위해, 그리고 제 어리석음을 위해 절규하듯 울었습니다. 여보, 빨리 집으로 와줘요. 지금 당장요. 배가 너무 아파요. 무서워요. 극적인 효과를 위해 거짓말을 보탰습니다. 피가 나요. 여보, 나 무서워. 또 아이를 잃을 것 같아. 제발 와줘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인간이라면,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달려올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걱정하는 척이라도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소름 끼치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손님 접대 중이야. 해아브? 그의 대답은 세 번째 유산 때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피가 난단 말이에요. 무서워요. 혹시 지난번처럼 되면 어떡해요? 이번엔 그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짜증을 조금도 감추지 않았죠. 피나면 엄마한테 전화해. 나한테 전화해서 뭐 어쩌라고. 엄마가 집에 계시잖아. 애도 아니고 툭하면 울고불고. 일하는 사람 방해하지 말고 끊어. 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스마트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하혈을 하며 아이를 잃을 것 같다고 하는데 그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저보고 엄마에게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제 탕에 독을 탄 여자에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민준 씨는 단순한 공범이 아니었습니다. 주범이었습니다. 그는 이 아이가 죽기를 바랐고 그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귀찮아했습니다. 눈물이 멎었습니다. 그에 대한 마지막 희망, 마지막 미련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4년간의 사랑, 부부의 연, 모든 것이 제 새아이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적이었습니다. 심장의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도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분노와 치밀한 계획만이 남았습니다. 이 악마의 집에서 혼자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제게는 지원군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증거부터. 저는 침착하게 일어나 시어머니가 흰가루를 넣는 영상, 그녀와 민준 씨가 유라에 대해 통화하는 녹음 파일을 USB 3개에 나누어 복사했습니다. 지수가 보내준 사양 검출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저장했습니다. 하나는 항상 들고 다니는 가방에, 하나는 낡은 책 속에, 마지막 하나는 가장 믿는 사람에게 전달할 계획이었습니다. 무기를 준비했으니 이제 군대를 모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지수에게만 기댈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제 편은 오직 한 곳뿐이었습니다. 바로 제 진짜 가족, 친정 부모님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늦은 오후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떨지 않고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무슨 일이니?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 목이 메었습니다. 진짜 눈물, 서러움에 북받친 딸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울음을 삼키며 겨우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 어머니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왜 그래, 우리 딸, 왜 울어? 민준 서방이 또 속썩이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당장 부모님이 오시게 할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서요. 어이구, 이 녀석. 입덧하는구나. 말하지 그랬어. 내일 퀵으로 보내줄게. 아니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퀵으로 보내주는 거 말고요. 엄마가 직접 끓여준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 내일 아빠랑 저 보러 와주시면 안 돼요? 저 아빠랑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마지막 문장에서 제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지옥에서 너무나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제 절박한 목소리에 어머니도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음을 직감하셨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울지 마, 우리 딸. 내일 아빠랑 아침 일찍 갈게.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서 갈 테니까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일이면 부모님이 오십니다. 내일이면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날 밤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제 옆에 누워있는 그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 공범자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겨울보다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날이 밝기만을, 초인종이 울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침 일찍 저는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먹기 싫다며 마지막 연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초조한 눈빛이었지만 애써 다정한 척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니? 약한 몸인데 억지로라도 먹어야지.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오셨구나. 시어머니가 누구세요? 이 아침부터 하고 투덜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저희가 서연이 보러 왔습니다. 얘가 입덧이 심한지 제가 끓인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지 뭐예요. 저는 방에서 나와 일부러 느릿느릿 걸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를 든 어머니와 과일 바구니를 든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부모님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뜩잖았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뭘 이런 걸 다. 그냥 오시지. 서연이가 몸이 안 좋아서요. 어서 들어오세요. 민준 씨도 방에서 나와 부모님께 인사했습니다. 여전히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안부 인사에 저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작은 뚝배기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역한 한약 냄새. 서연아, 친정어머니가 해주신 밥 먹기 전에 이거부터 마시렴. 내가 널 위해 특별히 달인 거야. 태아를 꽉 붙잡아주는 보약이니까 이거 마시고 밥 먹자. 그녀는 제 앞에 탕약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젯밤 사양을 넣었던 그 닭곰탕. 민준 씨도 거들었습니다. 엄마가 당신 생각해서 만드신 거니까 마셔. 그래야 아이를 지키지. 부모님은 검은 탕약을 보고 의아해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 물어보려 하셨지만 제가 눈짓으로 막았습니다. 됐습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살인자와 공범, 그리고 저를 지켜줄 사람들 모두가 모였습니다. 저는 탕약 그릇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민준 씨, 마지막으로 눈시울이 붉어진 부모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크지 않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마시기 전에 다 같이 볼 게 있어요. 거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게 탕약을 떠주려던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민준 씨는 또 무슨 장난이야. 엄마 성의를 무시해 마시기 싫으면 말지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걱정 어린 시선을 뒤로하고 저는 천천히 거실의 큰 TV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분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잠옷 주머니에 준비해둔 USB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서연아, 왜 그러니? 몸도 안 좋은데 들어가서 쉬어라. 저는 아버지를 보며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지난 4년간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두 분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USB를 TV에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어둡고 고요한 침실 구석이 나타났습니다. 부엌문이 보이는 각도였죠. 시어머니가 이게 뭐냐 하고 중얼거렸지만 곧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녀의 방문이 열리고 그녀의 그림자가 살금살금 걸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새벽 1시에 그녀였습니다. 민준 씨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꺼. 하지만 저는 끄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번째 카메라 영상으로 전원했습니다. 거실 화분에 숨겨둔 카메라였습니다. 화면은 훨씬 선명했습니다. 그녀가 자물쇠로 잠긴 수납장을 열고 흰 가루가 든 종이 꾸러미를 꺼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화면은 다시 부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닭곰탕 냄비에 흰 가루를 붓고 꼼꼼하게 젓고 숟가락을 씻는 모든 행동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쨍그랑 테이블 위에 있던 탕약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검은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네가 감히 날 함정에 빠뜨려 이 천하의 몹쓸 것. 저는 그녀를 차갑게 노려보며 리모컨으로 볼륨을 높였습니다. 이제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내가 다 했어. 양도 늘렸다고. 이제 진짜로 유산하게 될 거야. 너는 유라드릴 준비나 해. 그녀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모님의 귀에 그리고 민준 씨의 귀에 똑똑히 밝혔습니다. 영상이 시어머니를 하얗게 질리게 했다면 이 녹음은 민준 씨를 소파에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부모님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신 겁니다. 궁지에 몰린 시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다 거짓말이야. 저게 꾸며낸 거라고. 원래 애도 못 낳는 년이 질투심에 날 모함하는 거야. 나 애를 못 낳는다고요? 제가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먼저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한 번, 시어머니를 한 번, 그리고 민준 씨를 한 번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무서운 어머니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머니의 반응에 더욱 기세등등해져 바닥을 구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며느리를 들였나. 저게 악마지, 사람인가. 사돈어른, 이것 좀 보세요. 저게 저를 몰래 찍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녀의 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은 소파에 굳어있는 민준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짝, 거실을 울리는 날카로운 소리. 어머니가 민준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짝, 너는 악마다. 너랑 내 어미는 둘 다 악마야. 내가 내 금쪽 같은 딸을 너한테 보냈는데 어떻게 내 딸한테, 내 손주들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 천벌 받을 놈들. 어머니는 이성을 잃고 민준 씨의 가슴을 마구 때렸습니다. 내 딸 인생 물어내. 내 손주들 목숨 물어내. 민준 씨는 그저 맞기만 할 뿐.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몰랐어요. 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들이 맞는 것을 본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밀치려 달려들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딸이 애를 못 낳는 걸 왜 내 아들한테 화풀이야? 애를 못 낳는다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제 외침에 소란스럽던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지수가 보내준 검사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시어머니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읽어보시죠. 누가 애를 못 낳는지. 종이들이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주었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사양. 글씨 읽을 줄 아시죠? 아주 높은 농도로 검출됐다고 합니다. 의사 말이 아무리 건강한 태아라도 이걸 지속적으로 먹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제 말씀해 보시죠. 누가 악마고 누가 살인자죠? 사양이라는 두 글자에 줄곧 침묵을 지키던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약재의 위험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서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다 깨진 그릇 조각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울부짖지도 못하고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비틀거리자 아버지가 부축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내 딸, 어떻게 이런 고통을 혼자 겪었어? 저는 부모님을 보고 바닥에 쓰러진 두 죄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아직 안 끝났어요. 저기 민준 씨한테 물어볼 게 남았거든요. 최유라 씨가 누구냐고. 최유라라는 이름에 소파에 움츠리고 있던 민준 씨가 기겁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사실까지 제가 알고 있다는 것에 경악한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민준 씨를 보며 낮고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군,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가? 유라가 누구야? 궁지에 몰린 민준 씨는 소파에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그는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가 경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는 우리 아버님을 부를 자격 없어. 민준 씨는 아버지의 다리에 매달려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사양을 쓰신 건 정말 몰랐단 말입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몰랐다고요? 모르는데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유라 드릴 준비하라고 했어요. 거짓말도 참 잘하시네요. 제 말에 민준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녹음 파일 앞에서는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이죠. 아버지가 대체 왜 그랬나 하고 소리치자 마침내 민준 씨는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회사가 곧 부도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몇 달 동안 버텼지만 더는 방법이 없었어요. 빚더미에 앉아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게 유라라는 여자랑 무슨 상관인데.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유라는 황룡그룹 최 회장님의 딸입니다. 최 회장님께서 제 회사에 투자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서연이와 이혼하라는. 이혼과 아이를 죽이는 건 다른 문제야.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 아이들을 죽일 생각은 없었어. 그냥 어머니가 그러셨어. 서연이가 몸이 약해서 아이를 잘 못 지키니 몇 번 유산하고 나면 스스로 지쳐서 이혼하자고 할 거라고. 그러면 일이 쉽게 풀릴 거라고. 나는 정말 어머니가 그냥 평범한 한약을 쓰는 줄 알았어. 제발 믿어주세요. 저도 피해자란 말입니다. 피해자. 제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피해자라고. 당신 아내가 독살당하고 당신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침묵하면서 당신 사업 구하고 부자 여자랑 재혼할 궁리나 한 당신이 피해자라고. 저는 4년간 사랑했던 남자가 바닥에 엎드려 비굴하게 우는 모습을 경멸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여기 1초도 더 있기 싫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다는 제 말에 어머니는 즉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집에 가자. 당장 가자. 더는 이런 곳에 내 딸을 둘 수 없어. 어머니가 저를 일으켜 세우자 민준 씨가 기겁하며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가지마.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저는 더러운 것을 피하듯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역겨우니까. 그때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에 정신이 나간 듯 했습니다. 어딜까? 넌 이 집 며느리야. 내 손주를 뱃속에 품고 어딜 도망가려고. 그 순간 줄곧 침묵을 지키던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소? 내 손주. 아버지는 저를 한 번, 바닥에 깨진 그릇을 한 번, 그리고 TV 화면을 한 번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행동에 민준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제발 안 됩니다. 가족끼리 어떻게 이래요? 아버지는 자신에게 매달리는 민준 씨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가족? 살인자는 내 가족이 아니야. 민준 씨는 아버지의 스마트폰을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아버지는 가볍게 그를 밀쳐냈습니다. 그리고는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살인미수 사건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벽에 붙은 주소지를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네, 피해자는 제 딸이고 현재 임신 중입니다. 범인들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끊었을 때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살인미수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민준 씨는 끝났어, 다 끝났어 하고 중얼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가자, 우리 딸, 나머지는 법이 알아서 할 거야. 곧이어 밖에서 구급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4년간 살았던 제 새 아이를 잃었던 그 집은 순식간에 사건 현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민준 씨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친정집, 제 어릴 적 방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지수도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 주었습니다. 다행히 뱃속의 아이는 제 새 아이의 목까지 살아내려는 듯 여전히 힘차게 심장을 뛰고 있었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힘들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USB와 검사 결과, 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지난 4년간의 일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저를 모함했지만 집에서 추가로 발견된 사양 꾸러미와 영상 증거 앞에서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2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안태를 위해 민간요법을 썼을 뿐 사양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유라를 드릴 준비를 하라는 통화 녹음이 그녀의 모든 변명을 무너뜨렸습니다. 검사는 이것이 무지가 아닌 명확한 동기를 가진 계획적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에게 속았을 뿐이며 사업 실패의 압박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증인석에선 저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하혈을 한다고 아이를 잃을 것 같다고 울부짖었을 때 그는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무죄가 아닙니다. 그는 제 아이의 죽음을 기다렸고 바랐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상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민준 씨는 범행 방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의 징역이 새아이의 목숨값과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이 사건은 재벌가 재혼 위에 며느리 독살한 시어머니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 그리고 최유라와 황룡그룹의 이름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후폭풍은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황룡그룹은 즉시 민준 씨와의 모든 관계를 부인하며 오히려 그가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며 모든 투자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민준 씨가 새아이의 목숨과 맞바꿔 잡으려 했던 마지막 동아줄은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채권자들은 파산 직전에 그에게서 등을 돌렸고 그의 작은 회사는 결국 파산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산부인과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는 길에 기사로 접했습니다.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비겁함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지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수야, 오늘 우리 아기 잘 놀아.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주 힘차게 발길질하고 있어. 너 닮아서 파이터인가 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 부모님, 그리고 좋은 친구. 그는 모든 것을 가졌었지만 제 손으로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이혼 법정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어느 쌀쌀한 늦가을이었습니다. 저는 6개월 된 배를 가리기 위해 헐렁한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혼자였습니다.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는 제 배를 보더니 복잡한 눈빛으로 다가오려 했지만 아버지가 막아서자 주춤했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양육권을 가졌고 그에게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제 변호사는 지난 4년간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5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민준 씨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5억? 나한테 지금 5천 원도 없어.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 저는 그 돈을 받을 수 없으리란 걸 알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돈이 아니라 정의와 자유였으니까요. 저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가을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법정을 나서면서 저는 완벽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4년간 제 삶을 갉아먹던 악성 종양을 완전히 도려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친정집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고 제 삶은 다시 평화를 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마지막 발악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회사, 아내, 어머니, 명예까지 모든 것을 잃은 민준 씨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오후 제가 어머니와 동네를 산책할 때 나타났습니다. 그는 남루한 행색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아이에겐 아빠가 필요하잖아. 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썩어지지 못해. 애원이 통하지 않자 그는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밤늦게 찾아와 문을 두들기고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술에 취해 병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네가 날 망쳤어. 너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같이 죽자 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경찰에 신고했고 민준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저놈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내 딸과 내 손주를 저렇게 두려움에 떨게 할 순 없어. 그 후로 그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광기 어린 모습은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혼 후 7개월, 저는 진통 끝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10시간의 사투 끝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들이야. 3.2kg. 아주 건강해. 간호사가 작고 붉은 생명체를 제 가슴 위에 올려주었을 때 지난 4년간의 모든 고통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꿋꿋하게 제 곁에 남아준 소중한 아들.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은 안이라고 지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유일한 소망을 담아서 아이를 돌보는 행복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 경찰관 두 분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서연아, 민준이 그놈이 갔다. 네? 어디를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더구나. 허름한 여관방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결국 스스로 자신의 죗값을 치른 것입니다. 경찰은 그가 남긴 낡은 수첩을 아버지께 건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건넨 수첩에는 그의 서툰 글씨로 참회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비겁함, 어머니에게 휘둘렸던 일, 그리고 잃어버린 새 아이에 대한 죄책감,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우리 아이에게 아빠는 죄인이었다고 전해주시오. 그리고 부디 나를 용서해주길 바라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잠든 아니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를 동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나긴 악연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은 최고의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게는 그 말이 맞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끔찍했던 기억을 씻어내고 부서졌던 제 마음을 다시 채워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제 아들 안이는 이제 2살 반이 되었습니다. 녀석은 제 눈을 닮았지만 웃을 때면 햇살처럼 환했습니다. 저는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안연. 제 아들의 이름과 평온을 뜻하는 단어를 합친 이름입니다. 아침에 안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꽃을 다듬으며 하루를 보내고 오후에 아이를 데려와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 과거를 놓아준 것이죠. 하지만 과거의 망령은 생각보다 질겼습니다. 어느 날 꽃집에 들른 옛 이웃에게서 시어머니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연 씨, 들었어요? 시어머님, 출소했대요. 모범수로 감형받아서 일찍 나왔다나 봐요. 손에 들고 있던 가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출소.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그리고 안이를 찾아올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흠뻑 젖은 앙상한 몰골에 노파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2년의 수감 생활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퀭했고 그 안에는 증오가 아닌 공허함과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 뒤에 숨어있는 아니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빗속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내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제발 내 손주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다오. 한 번만. 손주. 그 단어에 제 안의 분노가 다시 들끓었습니다. 당신 손주는 당신이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손주를 찾아요. 그녀는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내 아들 안이는 내 아들이에요. 당신의 그 더러운 집안과는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때 마침 시장에서 돌아오시던 부모님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산처럼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여길 찾아왔소? 내 손주까지 마저 해치려는 거요? 당장 꺼지시오. 다시 한번 내 가족 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그곳에 머물게 해줄 테니. 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그녀는 마침내 희망을 버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지긋지긋한 과거와의 완전한 끝을 직감했습니다. 그 후로 제 삶에는 정말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니는 무럭무럭 자라 어린이집에 입학했습니다. 아이를 데려다 주던 첫날 저는 우연히 한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잃어버린 열쇠를 주워주던 다정한 목소리.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선우, 선배. 그는 대학 시절 제가 남몰래 흠모했던 법대 선배 강선우였습니다. 10년이 넘게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딸을 데리러 온 길이었습니다. 그도 아내와 이혼한 싱글데디였습니다. 우연한 만남은 인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핑계로 자주 만났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위로했습니다. 아니와 선우 선배의 딸 나은이는 금세 친남매처럼 친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자석처럼 상처 입은 두 어른을 서로에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희 집 마당에서 잠든 아이들을 보며 선우 선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한 가정을 선물해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해? 그는 대학 시절부터 저를 좋아했지만 가난한 고학생이라 고백할 용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나 아직 부자는 아니지만 너랑 아니에게 평온한 삶을 선물해 주고 싶어. 그리고 네가 우리 나은이의 엄마가 되어주면 좋겠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난 4년의 지옥을 홀로 아이를 낳았던 절망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상처를 애써 치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곁에 앉아 제 모든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선배, 우리 한번 해봐요. 선우 선배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날들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폭풍우가 지나간 뒤 마침내 제 삶에도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 쉼터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